KMC 모 특별방송 13회차입니다. 이 방송은 스픽스와 함께 시민언론 민들레, 비상시국TV에서 동시 송출되고 있으니까요. 보다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고정 출연자 나오셨습니다. 전 MBC 기자 송요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건입니다. 네,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 김원경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두 분은 이제 기본 반찬이고요. 저희 오늘 특별한 음식 게스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에서 열심히 과방위를 지키고 계신 이혜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인 메뉴. 네, 메인 메뉴. 오늘의 주된 게스트이십니다. 자, 이혜민 의원님을 오늘 모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KBS 사장 선출과 관련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용산에서 보낸 박민 사장은 이제 날아갔고, 그랬더라고요. 여사가 네. 보낸 박장범 기자가 이제 KBS 사장이 된다라고 박장범 얘기했는데 앵커가. 네. 그런데 이사회에서 결정되기 그 전날 이미 박장범 사장이 된다는 말이 다 돌았고, 그래서 박민 사장이 측근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소회를 밝혔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용산에서 사장을 선출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쯤 되면 대통령 탄핵 사유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탄핵 사유죠. 네. 헌법하고 방송법 다 위반인데요. 특히 그렇죠. 헌법 같은 경우는 언론의 자유 해서 21조 1항을 위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 조국혁신당에서는 사실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 초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15개 이유를 적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네. 언론 자유를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탄핵 사유다 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정권이 언론을 길들이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박장범 앵커를 사장 후보로 내리꽂은, 그렇죠. 선출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그렇죠. 이번에 청문회 진행하면서 이건 내리꽂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 용어로 낙하산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전문 용어군요. 네, 네. 낙하산 투하. 투하. 이 부분은 더더욱이나 헌법 위배의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사실 이번 박장범 그 후보의 청문회 이전에 탄핵 소추안을 저희가 초안을 작성을 네. 했는데, 그동안 정권이 언론을 장악을 하는 과정이 여러 고리가 있었어요. 방통위의 장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임명을 하고, 그렇죠. 이진숙처럼. 네. 그다음에 그렇게 구성된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그렇죠. 또 입맛에 맞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기존 사장을 쫓아내고 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꽂고, 그러면은 그 사장은 결국에는 보도방송 편성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을 통해서 언론을 길들이게 하는 이런 긴 고리가 저는 이명박 정권 때부터 생겼다. 이동관, 그다음에 최시중이 두 사람이 네.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지금 탄핵 소추안이 써질 정도였었는데, 이거는 바로 대통령실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그렇죠. 꽂은 케이스라서, 이렇다면 더더욱 탄핵 이유가 되는 것은 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추상적인 탄핵 사유에서 언론 관련해서 네. 이제 구체적인 물증과 증인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원래 그 청와대나 이런 데서 과거에도 이러한 어떤 그 박근혜 탄핵식인가요? KBS 보도국장에게 막 전화 걸어서 내용 통지했었던 사례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이정현 홍보수석이었죠, 아마? 네네네, 맞습니다. 그 보도국장한테 전화해서 네. 그 세월호 관련 네. 그 정부 비판하는 내용, 네. 그 기사 좀 빼달라, 보도하지 마라, 그런 얘기했던 게 들통났었죠. 네. 그래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렇죠. 법원에 유죄 판결 받았는데 이것도 그것보다 훨씬 더 사안이 큰 것이다. 그러니까 단일 보도 안건에 대한 어떤 내용이 아니라 사장 자체를 그렇죠. 낙하산으로 낙점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법원에서 드는데. 같은 잣대로 네. 같은 잣대를 들이밀어 주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죠. 과거에 했던 그때는 것처럼. 단일권으로 이렇게 유죄가 났는데 이번은 사장을 보내서 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번에 비교가 안 보니까 네. 그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말씀하신 제 의원님 이름은 딱 까먹었는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셔서 방송법을 모르시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저런 말을 그래서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인가? 너무 황당한 그런 표현들이 너무 그 난무했어요. 논리가 있으셨었는데 저 또한 어느 의원님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그 논리가 궁금해서 여러모로 알아봤더니 그 논리는 나라의 세금을 들어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나라에 맞춰주는 것이 맞다라는 국영방송. 그렇죠. 국영방송의 네, 논리로 그 논리로 국영방송에 네.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게 구분이 안 가는 상황이더라고요. 정권과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권과 국가를 동일시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공영방송이 시작은 일찍 됐잖아요. 박정희 때 1974년도에 된 거거든요. 근데 50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인식을 국회의원이 갖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문제인데요. 또 하나는 후보자가 이런 석상에서 거짓말하면 네, 이거 네.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요번에 후보자의 거짓말이 좀 문제가 됐어요. 맞아요. 이번에 저는 사실 이 청문회의 최고의 백미는 바로 네. 그 거짓말 장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이제 그 국민의힘 그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감싸주고 싶은 마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감싸줬어요. 그래서 네. 먼저 그 거짓말 전에 저는 그 김장겸 의원 우리 MBC 사장이었던 김장겸 의원 말을 꼭 한 번 하고 싶어. 네. 왜냐면 이분이 그 파우치 그걸 너무 감싸주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방송심의 규정 어쩌고 저쩌고 막 그 들이대면서 거기 방송심의 규정에 그 광고 효과 그거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상품명 브랜드 이런 거 말하면 광고 효과에 걸린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말을 안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둔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방송심이 나름 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브랜드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박장범 앵커에게 꼭 디올이란 말을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파우치를 쓰고 싶으시면은 명품 파우치라고 하시던가 그렇죠. 비싼 파우치 뭐 이렇게 하던가 그렇게 파우치가 좋으면 300만 원짜리 그렇죠. 파우치. 300만 원짜리 파우치라고 하던가. 근데 이거는 조그만 파우치를 네. 뭐 주고 갔다 오고 하는 거잖아.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나 심한 마사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하는 건데 이 김장겸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거짓말이 뭐였냐면은요. 이제 그 과방이 그러니까 그 의원이 말을 했어요. 김 여사께서 사과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것도 좀 질문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박정우 국민의힘 그 의원 질의에 대해서 그럼 저는 그 대통령 사과하실 생각이 있느냐라고 내가 당연히 물어봤고 그 당시만 해도 대통령은 사과를 안 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수준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박 후보자가 답을 했어요.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나 보죠. 그거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제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원본을 딱 검토해 보면 딱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말이죠. 근데 이걸 입 밖에 딱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야당 측 그 의원님들께서 당연히 그렇다면은 이거는 KBS에서 편집을 했다는 거 아니냐. 그렇지. 지금 대통령 대담을 편집을 했다는 거 아니냐. 이건 더 심각하다. 왜냐면 앵커의 개인적인 잘못은 앵커의 진행상의 문제이니까 그거는 앵커만 욕하면 돼요. 그런데 KBS라는 방송사에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거를 날렸다? 이건 정말 더 큰 문제잖아요. 아니 자승자박 아닙니까? 일종의 피해 가려고 했다가 네. 방송사에서 조직적으로 검열을 했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편집본을 전체를 다 갖고 그렇죠, 와라. 그렇죠. 원본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제가 딱 얼굴을 봤을 땐 그 화면에 봤을 땐 얼굴이 투명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이 하얘지는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투명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그래서 그날 아주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느낀 거는 뭐냐면요. 자, 이분은 일단은 인정을 했어요. 거짓말이다. 제가 말을 바꿨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말씀을 드린 것이니 정정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안 했다는 거죠, 네, 안 질문을. 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과방위원장이 정말 청문회 사상 처음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 답변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랬죠. 그거를 이제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인을 30년이나 한 사람이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답변을 두 차례나 했을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이 분명히 저런 질문을 했을 것이다 라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편집본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장면을 보고 딱 생각이 난 것은 이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도 이 사람은 사장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참 이 사람이 일단 거짓말을 했다면은 이 사람은 너무 머리가 나쁘다. 왜냐면 이 말을 뱉는 순간에 내가 이 말을 뱉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판단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 국민이 보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렇게 편집본을 가져오라라는 말을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KBS 사장을 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언론윤리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 네. 대통령의 대답은 개인 간의 대화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민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국민에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가 다 공개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터뷰 전달할 때는 전체적인 맥락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편집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본을 공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KBS 그거를 공개할 수 없다. 공개해달라는 게 제작 자율 침해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사실 두 가지 공개를 요구를 했었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원본을 공개를 네. 해라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파우치 이제 파우치 쪼만한 백이라고 정확한 워딩은 그거예요. 그렇게 말한 것을 본인 의도냐, 용산의 가이드라인이냐 이걸 물어봤을 때 대답을 사실 본인 의도라고는 했거든요. 하지만 얘기를 점점 함에 있어서 전혀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모두가 요구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대담에 대한 질의지 그거에 대해서 과정을 좀 알려달라. 그 파우치란 단어가 언제 나왔냐. 이것을 물어보는데 그 또한 자료 제출을 못한다고 해서 원본도 자료 제출 못하고 그 과정도 못한다고 해서 월요일 날 사실은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다 같이 KBS를 방문을 현장 조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방송사 그 경험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질문지를 먼저 보내거든요. 대통령한테는. 그렇죠. 근데 질문지에 네. 보니까 명품백, 디올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꼭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렇지. 꼭 디올백으로 물어봐야 돼? 꼭 명품백으로 해야 돼? 그럼 그걸 머리를 쓴 거죠. 제가 이 대담 관련해서 박장범 후보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게 그래서 파우치야, 뭐 디올이야, 이게 백이야, 뭐야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그쪽으로만 이유가 이제는 논란이 가서 그 논란과 상관없이 그래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수한 게 없어지냐고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 대담에서 가장 큰 문제, 제가 보는 큰 문제 두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을 1대1로 대담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의원실에 조사를 했더니 98년 이후로 이분까지 4명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귀한 기회를 다른 분들은 사실은 나중에 막 너무했어라고 비판을 받을 정도로 맞아요. 날카로운 질문들을 날렸었거든요. 근데 이 박장범 후보는 그 귀한 기회를 본인이 용산에 눈도장 찍는 용도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개인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KBS나 국민한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파장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이 없으시냐면은 이 쪼만 파우치, 쪼만 백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사실은 가짜뉴스 생산 제공자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냐면 단톡방에서는 어르신들 단톡방에서는 우리 여사님이 이 실물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여사님이 조그만 파우치라는데 너무 공격을 받는다. 이게 뭐 문제야. 이런 식으로 가짜, 그렇게 마사지를 하게 되게 됐고 사실 거기서 또 문제가 그 파우치냐 백이냐 이것도 있지만 이렇게 그 사람이 놓고 갔다. 그렇죠. 라고 맞아요. 표현을 했어요. 놓고 갔다. 뇌물을 준 건데. 놓고 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진 거는 이걸로 인해서 부부싸움을 하셨냐. 희화했어요. 네. 이렇게 마사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은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박장범 본인은 어떻게 용산에 눈도장을 찍었을지언정 그로 인해서 KBS 시청자 게시판에 5천 건이 넘는 문제 제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KBS라는 뉴스 보도 부분에 대한 신뢰도를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안 그래도 박민의 KBS에서 엉망이 되고 있었는데 더 추락시키는 일을 했거든요. 사과를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자, 이혜민 의원님의 청문회, 인사청문회의 대활약, 우리 VCR로 먼저 네. 보고 말을 이어가시죠. 실물을 본 적이 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에이 별거 아니잖아 라는 식으로 물타기 시도한 매우 악한 의도가 있는 부부 대통령 심기 보호하는 데 앞장선 발언이었어요. 후보가 그렇게 강조하는 팩트를 언급하려면 고유 명칭인 레이디 디올 체인 파우치 혹은 줄여서 디올 파우치, 아니면 특정 브랜드 언급이 어려우면은 명품백, 아니면 진짜 파우치를 쓰고 싶으셨다. 그러면 300만 원이 넘는 파우치라고 했어야 맞는 의미가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서 물었어야 합니다.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물었어야 됐어요. 대통령 배우자가 300만 원 넘는 디올 파우치 혹은 명품백을 받았는데 그거마저 이렇게 놓고 갔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입장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했었어야 돼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에게 물어볼 때 디올 파우치 또는 명품백이라고 했어야 맞다라고 정정하시겠습니까? 파우치라는 이름은 제가 지은 게 아니고요. 제조사에서 만든 지금까지 이름이고,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페이지요. 사장 후보자 최종 면접도 전에 박민현 사장이 용산으로부터 교체 통보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온 건데요. 전날에 박민 사장한테 용산에서 교체된다는 통보를 했다. 그리고 퇴근해서 핵심 참모들과 함께 저녁 자리를 박민 사장이 가졌다. 그 자리에서 본인이 교체된다는 이야기를 사장이 이제 파격적으로 이제 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기 전에 박민 사장은 자기가 잘릴 줄을 알았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KBS 안팎에 퍼져있던 박장범 내정서를 뒷받침할 증언으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위증으로 고발해야겠는데. 네. 방송 보시니까 역시 이혜민 의원님의 활약이 대단하신데요. 정확히 디올백 말고 파우치? 풀 300만 네임은 원? 레이디 디올 체인 파우치고요. 네. 그 다음에 상품의 카테고리는 미니백이라고 되어 있고, 음. 그래서 말을 하고 싶었다면은 300만 원짜리 파우치 아니면 그렇죠. 명품백 그랬으면 됐습니다. 이걸 네. 저 얼마 전에 저 인천에서 왜 저 전기차 화재 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제 기억에 그렇죠. 벤츠거든요. 네. 벤츠 전기차 화재 났다고 하지 그렇죠. 고급 외제 승용차라고 안 해요. 아, 그래서 제가 그렇죠. 맞아. 기사가 달라집니다. 박장범 후보에게 이 브랜드 이름을 본인이 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경제 콘서트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KBS 제2TV에서 저녁 뉴스 시간에 나가는 경제 뉴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 네. 5월부터 만들어진. 네. 거기는 어마어마한 거의 PPL처럼 두룩 나와요. 거기는 브랜드의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브랜드를 언급하는 게 맞지 않다면 이거 시정하시겠냐, 경영 계획서에 넣겠냐 했더니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이 사람은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번에 국민 면접을 본다는 심정으로 네네.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해서 경영 관련된 질문들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듣고 제가 판단한 것은 이분은, 그리고 말했어요. 본인의 생각이 없다. 제가 경제 콘서트에 대해서 이러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할 것이냐, 감사실 문제 시정 조치를 할 것이냐, 다 대답을 못해요. 결정을 못 내려요. 맞아요. 해서 제가 사장의 위치면은 어려운 결정을 결정 내려야 된다. 능력이 없다. 사장으로서의 전혀
능력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분은 경영진으로서의 경력이 하나도 없거든요. 경영을 해본 경력이 없어요. 해서 경영진으로서의 능력도 없는 사람이 꽂히게 된 그렇다면 이 사람의 도대체 이 사장 자리까지 오게 된 경력은 뭘까? 스펙이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대통령 신비 아니면 여사 신기 보호, 디올백, 파우치 이거 말고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경영 능력이 없는 사람이 사장 되는 거 정말 문제잖아요. 근데 이 경영 능력 없는 후보자가 주식 투자는 열심히 했어요. 그것도 업무 시간에 1억 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큰 문제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종목의 문제예요. 그게 국방 관련된 기업에 많은 돈을 주식을 사고 했다는 건데 당시 이 양반이 사장 비서실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관련된 네, 뉴스에 대한 비서실장입니다. 정보를 네. 배타적으로 알고 투자한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요. 네. 그런 거 힘들 수 문제가 있죠.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되죠. 지금 이해상충이죠. 이해 충돌. 이해 충돌이죠. 문제가 있고 네.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주식을 샀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주식으로 뭐 수익을 많이 냈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머리가 그러니까 기자들 언론 윤리에도 그닥 있는데요. 영리하지는 않으신 언론 윤리에도 것 이제 같아요. 저 네. 기자들 언론사 미국 마찬가지인데 그 주식 투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내부자 정보로 주식 투자하면 안 맞습니다. 되듯이 그렇죠. 그럼요. 취재를 통해서 획득한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불공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건 윤리에 어긋나는 거고요. 이분은 문제가 이거 말고도 어떻게 보면 윤리의식, 기본적인 예. 윤리의식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이미 많이 나와 있고 본인이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예를 네네. 들어서 위장 전입. 본인의 아들이 큰 길가를 건너는 게 싫어서 위장 전입을 했는데 그 학교 스쿨존 안에서의 또 위법은 굉장히 많았고 이렇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윤리의식을 계속해서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사실 인정하고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분이 사과를 하지 아니한 부분은 딱 하나죠. 본인의 유일한 스펙, 파우치 대담에 대한 사과만 빼놓고 나머지는 사실은 다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눈치를 보는 데가 딱 한 군데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명확해서 저는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용산이 지켜보고 있다. 용산이 지켜보고 있고 용산이 싫어할 소리만 안 하면 된다 자세라는 것은 알게 됐어요. 박민 네. 사장이 국회 같은 데 가서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해서 경질됐다라는 이야기가 반영된 얘기네요. 네.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셨다라고 전원으로 들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고 요번도 보고 그러면은 이분들에게는 무슨 청문회 대응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저널리즘의 본질은 뭐 네. 감시와 비판입니다. 뭐 누구나 뻔히 아는 교과서적인 얘기, 제작 자유적 침해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걸로 그 설명이 안 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 건건히 답변 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우기고 답변 거부하고 그럴 때마다 뭐냐면 저 위만 보는 맞아요. 거죠. 공통점도 있는데 약간의 아니요. 차이점도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게 있었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할 때는 굉장히 세게 나온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대응 쪽으로 전략을 잡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내용상에선 그러니까 자세 자체는 달랐어요. 누가 봐도 달랐는데 내용상에서 약간 갸우뚱한 부분이 있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당시 인사청문회 할 때 뉴라이트에 대해서 본인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위안부 문제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또 대답을 못하고 이랬었거든요. 지금도 그랬죠. 이번에도 그랬죠. 이번에도 그랬고. 근데 박장범 후보는 짧게 말하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어떻게 했냐면 제가 뉴라이트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뉴라이트에 대한 정의를 몰라서 대답을 못한대요. 30년이나 방송 생활을 하신 분이 정의를 몰라서 대답을 못한다고 하셨고 한편 위안부 문제를 물어봤더니 그거는 강제성이 있었다라고 또 인정을 하고 기미가요 튼 그 KBS 광복절날 그 난리가 났었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면 적절치 않았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가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것 또한 본인이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비하면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이 다른 대답을 할 때에도 사실은 다 계속해서 반복이 됐었습니다. 이분이 한쪽에 서서 굉장히 결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에 맞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그다음에 KBS 내부 구성원들은 정말 창피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한 집단이 명확하네요. 뉴라이트에서 추천한 게 아니고 여사님이 추천했으니까 눈치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닌가 생각까지 드네요. 여사님 쪽에서 들었을 때 싫어할 것 같은 같은 것은 얘기는 대답할 수 없다라고 딱 말하는 맞습니다.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죠? 네. 태도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본질적으로는 이를테면 건국절에 건국 시기를 물으면 흐지부지 피해간다든지 넘어가고. 5.18 당시 북한군 투입 어떻게 생각하냐고 또 그것도 피하고 뭐 친일이라든지 네. 이런 문제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아요. 근데 네. 처음에 불순한 거는 평소 가지고 있던 기자로서의 그거라고 얘기했다가 아닌 것 같으면 싹 꼬리 내리고 어디 피해가고. 굉장히 마법 같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다른 질의를 준비를 했었는데 다른 분들께 이제 대답을 하는 거 보고 정확한 라인을 좀 파악해봐야겠다.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바이든 날리면 네.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들었냐. 혹시 아세요? 이분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대답을 못했어요. 남의 회사 남의 회사 거에서 계속 뭐. 피했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질문이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사실은 완전히 제대로 하려고 했었으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했었으면 날리면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또한 못하고 바이든이라고 대답을 하자니 용산에서 보고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난감한 표정이 순간적으로 쫙 지나갔거든요. 표정으로 말하던데요? 네. 표정으로 바이든입니다. 투명하다고 왜 저한테 이런 걸 네. 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나니까? 질려버리는 질린다. 저는 근데 인사청문회를 할 때 혹은 이제 상임위장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 여러 채널의 라이브의 댓글을 다 실시간 댓글을 보면서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 보더니 괜찮아 이제 바이든이라고 해도 돼 바이든 이제 트럼프가 됐어 그런 댓글이 올라와서 굉장히 이 KBS 사장 후보에 대해서 다들 조롱하는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창피한 일이죠. 예.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앞으로 사장을 어떻게 할 건지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박근혜 탄핵 시기에 보도 사회 2부장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법조팀까지 같이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관련된 뭐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있고 KBS에서 당연히 보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유야무야 넘어가도록 요구했던 바로 그 책임자라는 점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탄핵을 자초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네. 우선은 그 사람의 도덕성, 그렇죠. 그 정직함 이런 걸 네. 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진 않을까라는 걸 일단 보는 거고요. 네.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방통위원장이 되든 KBS 사장이 되든 장관이 되면 일을 어떻게 하겠다 예측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떤 질문했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이든 날리면 뭘로 들으셨어라든지 예? 아니면 건국 시기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하는 거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문회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국민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그걸 차단하는 거죠. 저런 청문회- 사람들은 저런 네. 자리에 나올 자격이 아예 없는 겁니다. 청문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인사청문회는 네. 어떤 역할을 해왔냐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뭐 김행 그렇죠. 논란도 지난번에 있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잠깐만요. 저기 뭐 떴네요. 공영방송을 지키겠습니다. 이혜민 의원 후원 방법. 이거는 간접 광고인데요. 저희가 특별히 오늘 게스트를 위해서 해놓은 감사합니다. 거니까 꼭 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방송을 지키는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 네. 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 무슨 말 하려는지 거의 까먹을 뻔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가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그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방금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 굉장히 고위공직자가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역할에 맞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됐을 때 스스로 사임을 하는 모습을 한다거나 네, 네.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그도 아니면은 권유를 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네. 지금 이번 정권 전혀 들어서는 아니죠. 굉장히 국회를 어떻게든 무력화시키려는 게 너무 눈에 보이고 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인사청문회 해봤자 임명할 건데 뭘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근데 사실
저도 뭐 체력적으로 쉽지 않고 그렇죠. 이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준비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심지어 끝나고 나서도 스스로 질문을 해봤고 오늘 오기 전에 조금 정리가 돼서 네. 말씀을 드리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 정권에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로 낙마를 시킨다.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간접적인 효과만 살아있는 상태인데 어떤 간접적인 효과냐. 그래서 저는 그 간접적인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박민 사장도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박민 사장의 태도 때문에 용산에 눈밖에 났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저는 저 스스로도 거기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KBS 내부 구성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겠다. 네.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회에서 상당히 여러 의원들이 같은 소리를 내주고 그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실 때 우리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었던 기회가 됐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인사청문회 중간에 후보한테도 말했는데 이래서 국정농단 혹은 정권의 입맛에 이게 여야를 떠나서 정권에 맞게 언론이 길들여진 이 과정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송사법, 네네. 방송사법에 대한 주의 환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당위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법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다시 한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3번째는 시청자분들께요. KBS가 현재 어떤 상황이 저 네네. 어릴 때 KBS 볼 때 사장이 어떻게 임명되는지 전혀 관심 없이 몰랐죠. 봤었거든요. 네네. KBS가 어떤 상황인지 그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 국민한테 알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돼서 이번 정권과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해서 언론 장악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이 다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저희 탄핵소추안에도 더 힘을 받게 네. 만들 수 있는 3가지 네. 간접적인 효과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임명할 건데 네네. 인사청문회 뭐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사흘씩이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 무기력증 같은 게 정치 냉소 같은 게 맞습니다. 커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흘 동안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아, 이 정권 정말 못 쓰겠네. 저런 사람이 KBS 사장이 되면 KBS 보람 안 하네. 라고 하면서 어떤 탄핵의 사유가 쌓여가는 거죠. 그렇죠. 정권 심판의 그 사유가 더 산처럼 쌓여가는 거죠. 그 제일 재밌었던 게 KBS는 왜 움직이지 않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저항들이 있었잖아요. KBS 도대체 뭐해? 그런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KBS 직원들이 와서 나와서, 네. 사실은 용산에 낙점된 것을 하루 전에 다 알았다라고 폭로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나는 KBS의 직원 주변에서도 우리가 외롭게 싸우는 게 아니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질문해주고 또 국민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KBS를 지지해 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효용성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알아줬습니까? 말씀이라도 진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해 KBS에 저런 기자들이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500명이나 되는 기자들이 그렇죠.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부한다라고 네.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국민들이 또한- 확인했잖아요. 네. 그렇죠. KBS 제가 직원들의 98% 가까운 사람들이 박장범 사장 후보의 임명을 반대했었던 네. 그런 역사적 기록도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국정감사를 할 때 네. 류일임 방심위원장한테 했었던 말인 것 같은데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현 네.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두 분 중에 한 분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국민들은 MBC가 KBS처럼 될까봐 걱정하고 그렇죠. KBS가 YTN처럼 될까봐 걱정한다. 네. 그거를 지금 이 방통위원회, 그 다음에 방심위원회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각 공영방송 사장, 그 다음에 이사진들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사실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어떤 정권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랄지 아니면 방송 관련된 뭐 편성 여러 측면에서 결정의 순간들이 있을 그렇죠. 텐데 그걸 알고 국민의 눈초리, 국민들의 걱정을 알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일단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충분히 우리 네. 이혜민 의원님 모시고 한 것 같고요. 자, 지난주에 있었던 방송 뉴스 VCR 한번 보시죠.
마치 이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바깥에서 이끌으니까 사과하는 거 아닌가.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는 그 기자가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 저는 그 태도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협회부에 따르면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는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에서 CBS 기자에 대한 경호처의 잘못된 대응과 경찰의 조치에 분노한다며 중대한 언론자유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국민적 관심사인데 대통령실은 현장 취재기자를 상대로 제보 출처를 캐묻고 제보자 색출에도 나섰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들. 침묵하던 한 대표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선 공개적인 조사 요구에 이어 빨리 털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당대표에게 마감 시한을 못 받고 그때까지 해결하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이준교사 사건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게 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들이 어깨를 맞댄 채 대형 걸개를 들고 다가옵니다. 커다랗게 법을 어긴 죄인이 누구인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등은 면죄부를 주고 진실을 추구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을 재판대 앞에 세웠습니다. 이 최상병 사건에 관련된 실체적 진실은 다 드러났다. 이제부터는 거기에 따른 이 진실이 승리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 정말 정의로움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란 제목의 시국선언은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민 악당들아, 나 야훼가 선언한다.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란 성서 구절을 인용하며 시작됩니다. 임기 절반 정권이 보여준 것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권력의 민낯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상습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국민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파면한다.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방송 뉴스 여러 가지 무거운 사항들이 많은데요. 첫째, 기자들한테 무례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또 홍철호 정무수석인가요? 정무수석이라는 분이 그 부산일보 기자에 대해서 무례하다. 아니, 그 정무수석쯤 되는 사람이 기자에게 무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기자로 한 30년 이상 기자로 먹고 살았는데 어떤 질문에서 불편하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하시느냐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과하다. 기자를 혼내듯이 무례하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홍철호 수석의 말을 좀 번역을 해볼게요. 아, 네네. 무엄하도다. 감히 어려안전이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걸 유추해 보니까 저거는 홍철호 수석의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어떤 심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 같아요. 그날 기자회견 끝나고 대통령이 그 참모들 앞에서 자존심 세잖아요. 기분 나빠서 그 어디 기자야 그거? 건방진 뭐 날 가르쳐? 사과에 뭐 ABC가 뭐라고? 나를 가르치들 이런 건방진라고 격노를 했던 거예요. 이 장면 많이 본 듯한 장면인데 경로하는 거의 똑같은 장면인데. 저는 그래서 그날 그 무례하다고 홍철호 네. 거의 그 대통령이 비응이 됐다 그러나요? 그 심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무리한 건 그날 윤 대통령이었는데, 그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 그렇죠. 외국 기자가 못 한국말로 알아듣겠다고. 너무 성실하게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거 못 알아듣고
왜 못 알아듣는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국민들께 무례했죠. 네네, 대통령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무례함을 외국 보였는데. 기자한테는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가 이만큼 있고 네네. 공감력이 있다면 자기가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내가 일부 고마워했어야 돼요. 여러 그 외우느라고 저 고생했다고 그랬는데 네. 아이고 이렇게까지 애쓰셨는데 네. 제가 좀 정확히 못 알아듣는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라 그러는 거야? 그 반말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너무 품격이 없어서. 맞아요. 나는 그래서 홍철호 수석이 이게 아주 고단수여서 무례하다고 기자한테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사실 대통령의 발언이 무례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도록 아니 그런 하는 것도 우리 아니에요. 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과잉해석이죠. 엑스맨인 건가요? 그렇죠. 사실상 그거는 그 기자들은 국민이 궁금한 거, 국민이 알고 싶은 걸 대신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질문했다고 무례하다라고 하면 아니 그 사실 국민을 혼내는 거죠. 그렇죠. 아니 무감하게 감히 대통령에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짐이 곧 국가다. 네. 이런 제왕적 시절에 왕자죠. 그런 시절에 언론을 바라보는 시선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권위주의적 언론이 민주주의 언론을 망치는데 그게 오늘날 현상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경호처나 이런 데서도 기자들 막 핸드폰 뺏고 이런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골프를 친다 처음에는 네.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이제 그 트럼프랑 같이 치려고 이제 셨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거짓말이었잖아요. 그 트럼프 이전부터. 당선되기 이전부터 골프를 친다는 걸 우리가 또 알게 됐죠. 근데 그런 것들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가 CBS 노컷뉴스였는데 네. 이 노컷뉴스 기자가 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윤 대통령의 골프 장면을 촬영하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게 일반인들이 지나다니는 맞아요. 그런 데라면서요?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아주 예쁜 길이어서 네네. 그런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경호처 직원들이 7, 8명의 남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자신들의 신분과 소속도 밝히지 않은 채 핸드폰을 그냥 뺏어버리고 강탈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들이 너무 이제 이 백주대낮에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더 황당한 거죠. 경찰이 오히려 이 기자들을 이제 데려가 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 묻겠다라고 해놓고 오히려 뭘 물어봤냐? 어디서 제보 받았냐? 이런 거를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주 받은 거예요 경호처에서. 그렇죠. 경찰이 그런 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게 너무 어이가 내부자 색출하려고 그런 거구나. 그 제보자 근데 사실은 제보자를 색출하지 않아도 여기 대통령이 움직이면 사람이 그럼요.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눈치 못 채는 그런 그 다른 언론사가 더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그렇죠. 거예요. 노컷이 뭐 대단히 제보를 잘 받아서 이거를 알아챈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신경 썼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근데 내용이었다라는 하나 좀 거죠. 더 들어가 봅시다. 네. 아까 정무수석의 발언, 무례하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였던 것처럼 경호처 차장이 네. 그럼 앞으로도 기자들이 촬영하게 되면은 사진을 빼앗을 거냐라는 국회의원 질의가 있었는데 그러며라고 답변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소불위의 정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취재의 너무 자유를 걱정스럽습니다. 완전히 정면 위반하는 네. 발언 아닙니까? 위반하는 것도 예. 위반하는 거고 네. 여기 더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 자체가 없는 것 같고 없는 거죠. 이게 그냥 뭐 영어로 하면 디펙토처럼 이게 네. 어떤 굉장히 스탠다드처럼 여겨져 버리는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을 감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군부 독재 시절보다도 더 무법천지다. 그리고 이 경찰과 검찰 권력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분명히 이게 군사 정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군사 정권에 많은 힘들이 꼭 여기 결합돼 있는 것 같이 이 윤석열 정부가 그러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지금 이 경호처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차지철 그 경호실장 있을 때처럼 막 확 들어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무슨 여러 사람들이 세력 간에 싸우기도 하고 발언도 좋았는데 요즘 용산 분위기는 경로 대통령 앞에서 제대로 진언할 수 있는 참모들이 아무도 없다면서요? 그렇죠. 아니, 그 자기 참모들 그래도 기자들까지 그래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 취재의 자유라는 게 그러면. 그냥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기자들은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에 접근할 그 권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래 국민의 알 권리를 우리가 충실하게 그렇죠.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자들은 정보에 접근할 권리, 그 취재 자유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들은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책임이라고 하죠. 설명 책임이 있습니다. 네네. 왜 대통령이 골프 친, 오늘 골프 친 거 맞아요 하면 얘기 설명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가서 뭐 그 줄이 틀고 뺏어가고 뭐 입틀막 하고 이게 아니고 저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서 법에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대통령실의 경호처에서 보안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초기에 문제됐었던 도청 의혹 있잖아요. 그거부터 맞아요. 저는 사실 확인을 조사해서 공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런 건 가만히 있고. 그건 이제 미국이 이제 우리 대통령 보호해 주려고 아, 고맙게도 자기 돈 들여서 도청까지 어떻게 하시고. 보면 정말 실속이 하나도 없는 그런 그렇죠. 대통령 껍데기 같아요. 박정희 네. 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 도청되면 대통령이 문제 제기하고 화내고 이랬던 거거든요. 우리 국민, 그럼요. 국가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렇죠. 최소한의 자존심까지 없애는데요. 그런데 여당의 그 게시판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얘기들이 올라오는데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 장인, 장모, 딸 이름들이 다 올라와서 대통령을 비방하는 문자가 올라왔어요. 네. 정말 장인, 장모를 다 동원한 건가요? 뭐 그러니까 특정한 시기에 네. 그 대통령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들이 그 연달아 쭉 올라왔는데 그렇죠. 특정한 시기에. 네네. 근데 게시판 점검 기간에 네. 누군가가 그걸 해본 검색을 거예요. 해보니까 한동훈 이렇게. 한동훈으로 나오고 뭐 장인 장모 이름이 나오고 이러더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걸 알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공교롭게도 한동훈 일가의 어떤 아들, 그러니까 아내, 딸, 장인 장모, 모친 그 동일한 사람들이 그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들 쫙 올렸단 말이죠. 응? 그러면 그게 우연히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죠. 한동훈 대표는 설명에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집에 와서 물어봤더니 안 했대는데? 안 했대는데? 안 했대는데? 얘기해주면 돼요. 근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요새 뭐 런동은 그냥 도망 다닙니다. 그리고 오늘인가 그 얘기했던데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설명드리고 가름하겠습니다. 못 알아듣겠는데. 아니, 자기 충분히 얘기했대. 이분은 고소고발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문가죠. 네. 아니, 저거 이게 좋아하잖아요. 사실이 국민의 아니- 눈높이. 네. 그렇죠.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금 계속 설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걸 가름할게요. 도망가고.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바로 고소하면 됩니다. 그렇죠. 간단합니다, 이건 아주. 네.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 카톡방에 물어봤더니 아무도 안 했어. 얘기 안 하던데. 그거 나는 시킨 적 없거든. 나는 아무 얘기하면 억울해. 되는 거죠. 억울해 이거 경찰이나 검찰 나서서 좀 밝혀줘. 내 억울함 밝혀줘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도망다닐 게 아니고? 우리 국민 너무 피곤한 게 지금 경제 위기도 그렇고 평화 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나 토론을 해야지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 거 이거 정말 시간 낭비 아닙니까? 왜 이렇게 수준이 낮습니까? 근데 저도 이걸 되게 이게 한마디 제 표현으로 하면 약간 짜치는 뉴스여가지고 제가 이거 잘 안 다루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저도 이거를 좀 깊이 있게 좀 다뤄보고 좀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이게 정말 범죄 행위에 가깝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냥 약간 해프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 정확하게 이제는 수사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이것을 이렇게 대충 자기가 도망다니면 이게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든 게 이게 그 범죄 행위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은 한동훈 대표는 한 그 최고 그 정당의 이제 대표잖아요. 근데 그 정당 내에서의 그것도 하나의 공동체거든요, 정당에서. 근데 그 정당에서의 신의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정당 사람들이 지금 안에서 대답을 해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도망을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런동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세요! 이러고 계속 다니는 거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기 저 때문에. 듣다 보니까 박장범 후보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요? 내부에서 내부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못한다. 네, 그리고 그런데. 뭘 물어보면은 도망 다닌다. 아 그러네요.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런장범에 이어서 런동훈. 아니 자, 우선 이거는 한동훈 대표 가족들의 명예가 도용당했다면 이거 범죄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여러 사람 명예가 왜 필요했느냐면 그 당원 게시판을 점령한 거예요. 싹 독차지한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겠습니까?
당원들의 어떤 그 여론을 어느 쪽으로 몰고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게 여론 조정이죠. 그러니까 여론 조작이죠.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 보고서를 조작해서 올리고 또 댓글은 댓글대로 또 식구들을 동원해서 올리고 이게 방심위 위원장이 했던 민원사주와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글이 거의 1100건이고요. 민원사주랑 똑같은 게 복붙글이에요. 글의 그대로 내용이 옮겨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5명의 명의를 한 사람이 다 사용한 것처럼 보인대요. 근데 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그 민원사주를 놓고 어떤 식으로 내부 직원들을 압박을 하고 압수수색 받게 하고 했는지를 봤기 때문에 걱정은 되네요. 한동훈도 그렇죠. 똑같이 할까봐. 본질을 완전히 흐리는 민원사주 한 것 혹은 댓글 공작을 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보한 사람들을 공익 제보자들을 오히려 처벌하는 쪽으로 가고 근데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당을 그렇게 쉽게 마음대로 통제 못한다는 게 큰 차이가 있을 것 맞습니다. 같고요. 자, 더 중요한 이슈가 있죠. 사실은 되게 무거운 뉴스입니다. 박정훈 대령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어요. 군 검찰이 항명죄, 무슨 항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국민들은 최상병의 사망 원인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현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심각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거꾸로 이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했던 대령에게 항명죄를 적용시킨 거. 이거 민심을 위반해도 크게 위반한 거 아닙니까? 크게 위반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국민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다 압니다. 그렇죠. 그날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고 경로에서 시작돼서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엮였고 대통령 부인의 어떤 인사 개입까지도 그거 드러났고 대통령이 개인 전화를 그 보안 유지하는데 그런 별게 다 드러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진실을 바로 그 추적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파수꾼을 잡아다가 법정 최고형이라고 뭐냐면 판사를 골리는 것 같아요. 최고형을 구형을 하고 그럼 판사는 내가 많이 봐줬어 하고 절반 깎아주고 그럼 잘했네.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는 참을 수 없다 이런 형국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마디만 드릴게요. 저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방송하다가 이 분이 이제 박정훈 대령이 마지막으로 한 최후 진술을 읽다가 막 울었거든요. 네네.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진짜 기사를 군인입니다. 진짜 읽어보시면은 다 우실 거예요. 어찌됐던 재판장님 불법적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최일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는 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지금 그나마 이제 1월에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약간 구글 그 연판장처럼 그 법정에 내려고 하는 탄원서를 지금 또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그 UR에 많이 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라도 좀 많이 돌려서 우리 법정에 냅시다. 우리 박정훈 대령은 국민이 지킵시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은 참 군인이 이렇게 고통받기 어렵고요. 마지막 얘기한 것 가운데 법의 판결이 정의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이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는 복종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시가 불법한데 어디 그 불법한 지시를 따르란 말입니까? 하고 자기가 얘기했었어요.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 그다음에 5.18 광주에서 위에 명령에 발포 명령에 따랐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네, 그 사람들이 다 떠오르고 그걸 대입을 해보면은 본인들이 모를까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 시기에 사망자 아무도 없고 북한의 사주에 의한 무슨 무슨 난동이다 이렇게 방송했었던 폭도들이라고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결국은 방송국 쳐들어가서 방송국 불지르고 했던 우리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맥락이죠. 모든 게 위기입니다. 평화의 위기, 민생의 위기, 모든 정치의 위기인데 대학 교수들이 상당히 보수적인데 최근 들어서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어요. 3,000명 이상이 이미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제목을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중앙대 교수들은요, 어떤 정권에도 없는 퇴행이다.
라고 얘기했고, 연세대 교수들은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 국민대는 대통령은 국정 파행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문인들이 1056명, 만만치 않은 숫자거든요. 이게 아마 70년대에 있은 다음에 가장 많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들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들은 이런 얘기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용산 반응 없어도 우리는 계속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반응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일단은 이렇게 대학 교수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며칠 전에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대학생들이 왜 예전처럼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에 그렇죠. 대해서 대해서 사실 굉장히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대학생들이 정치적인 어떤 그 뭐 투표 같은 것을 한다고 해서 부경대에 막 경찰이 막 들어가서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 그걸 보면서 아, 대학생들이 저런 분위기에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저렇게밖에 못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번에 동덕여대에서 그 여대 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굉장히 뭔가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 있구나,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단 교수님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다행한 일이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3,000명이나 해주시고 또 굉장히 글들이 좋아가지고 네네. 너무 읽는 좋아요.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 특히 경희대 경희대학교 교수님들 너무 좋아요. 정말 감동을 그러니까요. 했고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우리 모두 우리 옛날에 우리 대학생들은 들고 일어나는데 지금 대학생들은 왜 가만히 있어? 네. 저는 기성세대의 잘못이 진짜 맞습니다. 크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네. 교육 환경이나 이걸 지금처럼 경쟁에 완전히 내몰아 버린 기성세대의 잘못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들의 움직임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이런 와중에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했어요. 저는 민주당이 아직 하지 않았고 조국혁신당이 조금 더 앞선 네.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옛날에 쉐빙선 얘기했던 게 맞습니다. 요 국면에 가장 딱 어울리는 말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조국혁신당의 쇄빙선 역할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의 이제는 탄핵 관련된 탄핵이 아니라 이제 특검 관련된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탄핵을 아직 말씀을 못 하시지만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시에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 국회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멀티트랙으로 가동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아직 이야기를 하실 수 없는 부분까지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끌어올려서 국민께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초안을 국민께 보고를 하고 국민들이 주는 또 인풋을 받아서 그걸로 초안을 이제는 탄핵소추안을 완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함께 쓰는 탄핵소추안. 국민과 함께 쓰는. 그렇죠. 네. 하지만 그냥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15가지 안을 이유, 탄핵소추 이유를 하나하나씩 다 적시를 했고, 그걸 적다 보니까 처음에 7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언론에 나갈 때 얼추 7가지 정도 되지 않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다 보니까 모아 보니까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뺀 게 15가지고요. 15가지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헌법 21조 1항을 침해한 영역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은 아마 조국혁신당이 먼저 쇄빙선처럼 끌고 가면은 이젠 특검법을 외치는 것, 그 다음에 개헌을 하는 것, 이 모든 것과 함께 국회가 국민과 함께 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결국은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지만 모든 제 정당이 함께해서 탄핵소추안을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고요. 이 대목에서 국민들이 참여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 의미가 있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이 얘기를 하고 싶다. 아까 뭐 대학생들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 이해가 합니다. 좀 미안합니다, 기성세대로서.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왜 저 대학생들이 대자부처 가서 이런 게 있으면 안녕들 하십니까?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기성세대가 답을 못 해줬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자포자기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또 아직 우리 시민들에게도 어떤 무기력증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데,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후배 이제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경희대 교수님들의 그 성명 정말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네. 이 폐허를 우리 언론인이 만들었습니다. 네, 네. 진짜 부끄러워야 됩니다. 네. 교수님들이 다들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서 3,000명 넘는 전국의 교수들이 나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국 혁신당이 만든 그 탄핵 초안을 우리가 국민이 같이 이렇게 초안을 같이 나누자라고 하신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더 재미있게 막 파티처럼 막 그래요. 옛날에 옛날 박원순 시장은 포스트잇으로도 네. 했고 또 약간 구글 독스 같이 막 글을 고쳐보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어떤 이벤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댓글놀이를 하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해보는 것이 그거 자체로도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좀 풀게 맞아요. 해주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 국민이 생각이 참여하는 듭니다. 축제처럼. 네, 네네. 오늘 사실은 지금 정확하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기획을 했는데 조국혁신당의 그런 기획을 받아주는 언론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해서 오늘 이 방송이 나가면서 조금 더 국민의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그런 희망이 생겼고 이 부분은 조국혁신당 그냥 정당의 어떤 정치인들이 그냥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축제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있고요. 탄핵에 대한 어떤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부분도 있고 탄핵 소추안처럼 탄핵 다방처럼 찾아가는 전국을 찾아가면서 이제는 조국혁신당은 조금 더 유연한 면에서 또 왜 탄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국민께 설득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이혜민 의원님 모셔가지고 특별 게스트로서 중요한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탄핵 소추에 대한 초고가 완성됐다는 좀 따끈한 뉴스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 국민이 함께 한 문장씩 낭독을 하고 그것을 합성해서 전체 초고를 오디오 파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너무 들고요. 좋네요. 제안드립니다. 자,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 초안 발표를 마지막으로 해서 KMC5 특별방송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혜민 의원님 후원도 좀 해주시고요. 과방위 의원님들 KMC5 특별방송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의원님들 차례로 모셔서 공영방송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지키는 그런 특별방송이 되기를 기대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